네, 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전문가님 모시고 정리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제 전일 강했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 것에 비하면 주가가 탄력을 조금 잃은 모습인데요. 여기에는 이 간밤에 중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검토 소식으로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의 2022년 4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중국발 뉴스부터 살펴보게 된다라면 중국 같은 경우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반도체 칩업에 따라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네. 중국도 중국 돈으로 1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0조 원 정도를 쏟아붓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들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제 미국에서 나온 블룸버그에서 나온 중국발 뉴스입니다. 일단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네. 지금 나온 얘기는 여러분들 팩트를 구분하셔야 되는 게 기존에도 보조금을 주고 있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반도체 칩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1억 위안을 다시 주겠다라는 부분들인데 네. 기존에 줬었던 부분들을 보니까 이게 결국 순기능을 하지 못했었다라는 중국 당국자의 이제 말을 빌어서 네. 지금 결국 중국 산업을 키우려고 했는데 이게 결국 미국을 도와줬기 때문에 중단 지원을 검토한다라는 겁니다. 중단하는 게 아니라 네. 중단 지원을 검토한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새롭게 발표된 우리나라 돈으로 182조 원에 달하는 돈에 대한 언급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따라서 지금 이 뉴스는 아직까지 시장에 나온 블룸버그 말 그냥 그 이야기일 뿐이지 네네. 중국 당국이 보조금을 안 준다라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자, 삼성전자만 놓고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4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잠정 실적은 본 실적이 나오기 이전에 미리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죠. 보통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기 실적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더군다나 4분기 같은 경우 반도체가 그렇게 성수기는 아니에요. 극성수기는 3분기고 네. 4분기도 나름대로 성장세를 하고 1분기가 비수기가 됩니다. 근데 4분기 같은 영업이익이 네. 일단은 5조대라는 지금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7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이 또한 기존에 10조가 넘었었던 영업이익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수치죠. 근데 이제 5조라는 수치가 나오게 된다는 것은 기존에 나왔던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다라는 얘기죠.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네. 현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5조 영업이익은 여러 분야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반도체만 놓고 본다라면 극단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반등세를 시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최악의 경우 5조 정도 나온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본다라면 네. 반도체 업황이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그렇죠.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네. 반도체 사이클만 놓고 본다면 하강 국면에 있는데 이게 지금 메모리 부분뿐만이 아니라 TSMC를 필두로 한 파운드리 쪽까지 전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같은 경우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하지만 TSMC가 하고 있는 파운드리 같은 경우 경기 민감도가 상당히 낮은데 왜 그러냐면 이건 주문 제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PC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데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다라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맞춤형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는 약간 비껴나 있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된다면 TSMC까지 경기 둔화에 직격탄을 맞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메모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얼마나 더 재고가 쌓여 있겠느냐라는 부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정확한 수치를 회사 측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한 극단적으로 1년치 정도 재고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네. 이 재고가 소진되기 전까지는 영업자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 이제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네네.
일단 펀드멘탈로 놓고 본다라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이 본다라는 것은 최소한 올해 연말 정도나 돼야 그나마 좀 기대를 한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펀드멘탈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도 움직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불과 11월 달과 12월 달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환과 같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1,400원대에서 1,300원대 초반까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환 플레이를 했고 삼성전자를 산 거죠. 이걸로 이제 외환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5만 원대에서부터 6만 원대까지 올려놨다가 네. 다시 그것을 매도함으로써 환율이 1,200원대 들어오니까 매도하고 삼성전자 팔고 이런 모습이었죠. 어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약보합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어제 못지않게 삼성전자를 샀다라는 것은 일단 단기 트리거는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만 원대까지의 도전의 가능성은 일단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수급상 문제이고요. 결국 삼성전자를 펀드멘탈로 접근하지 마시고 당분간 6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갈 때는 수급 논리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면 삼성전자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외국인들이 빠지면 삼성전자가 다시 반락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천수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당분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국발 악재가 조금 맞물리면서 좀 주가 변동성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소장님께서 짚어주신 바대로 중국은 지원 중단을 검토하겠다이지 지원 중단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상세하게 팩트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면서 기존 7조 원대에서 급격히 떨어져 5조 원대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업황 부진이 좀 점쳐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부분까지도 좀 휘청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향후 삼성전자의 펀더멘탈 회복까지는 좀 시간이 좀 더딜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좀 앞으로는 이 펀더멘탈적인 접근이 아닌 수급 상황과 이슈를 체크하시면서 함께 좀 접근해 보시는 걸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동차 업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2022년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좀 완화가 되면서요. 이 신차 인도 기간이 짧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대기 고객들이 인수 이사를 철회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이 현상이 자동차 업계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 뭐 차량용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차를 계약하면 네. 최소한 뭐 1년 내지 2년까지 그렇죠. 기다려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네.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기 물량이 약 100여만 대에 이를 것이다. 근데 국내 차 기준으로만 봐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죠. 그 원인이 중에 가장 큰 것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이었었죠. 차량용 반도체 이게 뭐 얼마큼 대단하냐라는 건데 대단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 TSMC를 꺾었던 4나노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냐면 머리카락을 10억 분의 1로 자른 겁니다. 엄청난 거죠. 네. 근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 8기가 정도밖에 안 돼요.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건데 네. 돈이 안 돼서 누구든지 안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했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돈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갑자기 옛날 기계를 들여와가지고 네. 이것을 만든다라는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매출이 되겠지만 삼성전자가 달려들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대기업이 그렇죠. 들 게 아니고 중소기업 정도가 달려들 정도의 규모인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2022년 3분기부터 서서히 완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동차를 계약할 때 옵션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오래 기다리고 소위 깡통차를 하면 바로 준다. 반도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하. 그런 부분들이 네네.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들이 나름대로 풀리면서 인기 차종에 대한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3분기 현대차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네. 왜 잘 나왔냐면 국내에서는 판매량이 줄었지만 미국에서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가 10,000개가 들어와서 차량을 10,000대를 생산했다라면 네.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파는 게 좋을까요? 미국에 파는 게 좋을까요?
미국 파는 게 좋겠죠. 환율 때문에 미국에 파는 게 좋습니다. 네네. 동일한 가격이라도 제네시스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하는데 네. 환율 효과를 따지면 미국 가면 1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밀어내기를 했었고 우리나라 고객들은 기다리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 현상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국내 분들에게 이제 연락이 가는 겁니다. 자동차란 제어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네. 계약은 하되 계약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구두로만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보통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이제 대리점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네네. 자, 인도가 합니다. 와서 계약서 쓰시죠. 근데 가서 보니까 네. 할부 금리가 엄청나게 뛰었다라는 거죠. 2022년 초반만 하더라도 할부 금리가 4에서 5% 정도, 뭐 적게는 2에서 3% 정도지만 지금 웬만하면 10%가 넘어섭니다. 네. 10%가 넘어선다라는 것은 이자가 단순히 3배 정도 늘었다라는 얘기죠. 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차를 인도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제 더군다나 이런 할부 금융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커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심리적인 영향도 있죠. 네. 우리가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본다라면 누구든지 지갑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한다라면 굳이 내가 자동차를 지금 사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어차피 지금은 차를 지금 사나 별로 기다리지 않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가서 약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차를 사면 되겠지라는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할부금융사들도 그 신용평가가 굉장히 깐깐해졌습니다. 네.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그 수입차 기준으로 봤을 때 할부금융을 중단한 업체들도 나설 정도로 상당히 지금은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네. 빌려도 문제다 이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가계 부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 1월 달에 한국은행이 25bp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 기준으로 봤을 때 25bp 금리 인상을 하면 가처분 소득이 6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6조라는 게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뭐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정도이겠지만 네. 가계에서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6조가 날아간다라는 거죠. 이것들은 결국 내구재에 대한 악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또 차를 쉽게 구하기 어렵다라 보니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중복 대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를 들면 제네시스를 기다리면서 K9이 빨리 나오면 K9으로 인수하겠다 해서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취소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업계에 있어서 큐의 증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차량 판매가 줄어든다라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네. 기업의 존재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물건을 파는 게 기업의 목적이죠. 네. 두 번째는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목적인 판매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본다라는 것은 기업의 존립을 흔들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현재 현대차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주가 하락이 이런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2022년 3분기를 기점으로 좀 완화됐다. 이런 현상 때문에 좀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기 차종 대기 기간이 단축됐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지만요. 이 대기하시는 분들 조금은 철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금리 인상으로 할부 금융 좀 금리가 폭등한 점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따라서 경기 둔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부담감을 좀 느끼면서 이 신차 수요에 대한 이런 감소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 조금 악재로 계속해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 업계 말씀해 주신 것처럼 Q의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따라가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 12월 FOMC 이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금리 인상 강경 기조가 여전히 좀 견조하다. 이게 재확인됐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도 25bp, 그러니까 0.25% 금리 인상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12월 달에 FOMC 의사록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다시 재확인됐다라는 거죠. 연준 위원들의 어떤 그
그 생각들을 우리가 점도표에 의해서 네. 좀 읽어낼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12월 달에 이제 회의하신 분 중에 세 분이 이번에 탈락을 했고 새로운 세 분이 1월 달부터 들어갑니다. 그렇긴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회의는 다 같이 해요. 회의는 다 같이 하고 제가 말씀드린 세 분은 투표권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죠. 이번에 눈에 들어온 것은 새롭게 투표권을 가지신 분이 5%대 후반까지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기존에 가장 매파적으로 봤었던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 그분도 테일러 준칙에 따라서 7% 금리 인상도 얘기를 했었고 그분도 5%대 후반 얘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원래 처음에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던 게 2020년 6월 달에 네. 4%대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시장이 파장을 일으켰었고 결국 4%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5%대까지도 이제 금리 인상을 용인한다라는 거죠. 네. 자, 일단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포인트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5% 초반, 우리가 지금 점도표에 의하면 5.1 정도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5.1이 뭐냐, 5.25나 5.50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와 같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25가 금리예요. 이것은 네네. 바로 한국은행이 정하게 되면 바로 우리들에게 일반들에게 다가오는 금리입니다. 그쵸.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방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금리입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이 연방은행에 돈을 많이 맡기면 4.5의 이자를 받는 거고 조금 맡기면 4.25의 이자를 받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간 정도로 따지면 되지 않겠느냐? 따지기 어렵죠. 얼마나 맡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지금 터미널 금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지금 터미널 금리가 5.1을 연준은 제시하고 있는 상태죠. 네네. 근데 지금 이번에 점도 의사록을 보니까 네. 5%대 중반까지는 대부분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4.50에서 5.1이면 대략 한 75bp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예견을 했었습니다만 25bp가 더 확장이 돼 버렸습니다. 네. 100bp까지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물론 100bp를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네. 네 번에 갈 수도 있고 세 번에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연준은 또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약간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바꿀 의지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당분간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인정해야 되지 우리 국내에서 흔히 거론되는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 금리를 인하할 것이야 라고 보는 것은 아직 연준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라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자, 1월 달에 한국은행은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5 금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쵸. 지금 현재도 1.25%포인트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11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총재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급격하게 미국을 따라가기 어렵다. 어느 정도 거리 두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1월 달에 FOMC 회의가 열립니다만 공교롭게도 1월 말과 2월 초에 이어지다 보니까 2월 달에 미국의 FOMC 회의를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여기서 25bp를 올릴 것으로 현재 보여져요. 그러면 또 역시 1.25%포인트 금리 격차는 벌어집니다. 네. 그렇고 미국은 이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국내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금리가 또 올라갑니다. 네. 또 올라가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는데 네.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모기지 금리가 8%대까지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분석된 기사를 보니까 8% 이자를 적용했을 때 5억을 빌리면 우리가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5억 정도 빌릴 수 있는 분들도 있죠. 네네. 한 달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만 원이 넘습니다. 와. 원금을 제외하고 네네. 한 달 이자가 3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 적용이 되겠죠. 그쵸. 자, 월급 우리 한국의 평균 월급의 평균치가 400만 원 정도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정도 받으시는 분이 5억을 빌리지는 않았겠지만 네네. 극단적으로 봤을 때 받아서 이자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안 나온다라는 얘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앞서 언급드렸던 자동차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금리 격차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 뭐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미국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현상은 일어나고 있지 않죠. 네.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사고도 있고 전 그런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본을 봐라. 일본의 현재 기준금리는 얼마죠?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이지만 네네. 10년물 채권금리 이번에 올려서 0.5예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일본 투자 안 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 경제 펀드멘탈에 달려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금리 격차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피봇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피봇이라고 한다라면 금리가 하강하는 국면인데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이라는 것은 일단 기정사실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따라서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이 그 금융시장에 쓰는 게 고원금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단어들을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고원금리가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 그 북한에 가면 개마고원이 있다라는 거 초등학교 때 지리 네네. 시간에 배우셨죠. 네네. 그런 그때 고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아. 금리가 올라가서 네. 금리가 이렇게 상당히 올라가서 네. 위에서 상당히 머무는 기간을 고원금리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 고원금리가 끝나는 시점이 피봇이라는 거죠. 이 고원금리가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지만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5%대 금리를 약 1년 정도 유지할 것으로 본다라는 개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네.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나서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성장주라고 보거나 아니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보다는 회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만약에 위험 자산을 투자하신다라면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좀 더 확실해질 때까지는 투자를 보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월 우리나라를 좀 비롯해서 2월 미 FOMC에서도 각각 금리 인상 단행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분간 미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는 이 고원 금리 현상도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간에서는요. 이 얼마나 올리느냐보다 언제까지 이 금리를 올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미국과 우리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도 5% 이상의 금리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테일러 준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그 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1980년대에 나온 이론입니다. 바로 버냉키 의장이 이거에 대해서 반박 논리를 폈습니다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여기에 덧붙여서 버냉키 의장이 예를 든 게 있습니다. 샤워실의 바보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호텔에 가서 샤워를 하다 보면 꼭지가 하나예요. 네. 그러면 내 몸에 맞는 온도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처음에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그쵸. 틀게 되죠. 네네. 그러다가 이것을 조절하면서 하기 때문에 결국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으로 금리가 저금리에서 고금리까지 올라오면서 적정 금리를 찾는 거죠. 그 적정 금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네. 뭐 제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고 앵커께서 좋아하는 온도가 그쵸.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경제라는 게 어렵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금리를 일단 올리고 보자라는 겁니다. 저금리, 그러니까 제로 금리의 극단에서 높은 금리까지 극단으로 가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걸림돌이 있습니다. 네. 마냥 올리자면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에 따른 채권 발행에 대한 이자를 미국 정부가 과연 감당해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를 계속 통과해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채권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지금 경제학자들이 보는 것은 미국의 금리의 상단선은 5%대 중반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문제는 6%대까지 올리는지는 못하겠지만 5%에서 머무는 기간을 길게 가자라는 거죠. 결국 고원 금리를 길게 가져감으로써 6%대까지 올리는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자라는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또 하나 변수가 생겼죠. 네.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네. 중국의 리오프닝을 통해서 지금 갑자기 중국이 원자재를 빨아들이게 된다라면 지금 중국발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저께 발표된 그 미국의 임금 상승률을 보면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5% 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요발 인플레이션도 지금 걱정해야 됩니다. 2022년은 공급발,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른 공급발 인플레이션이었다면 2023년에는 그 수요 견인, 그러니까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금리는 쉽게 내려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우려감을 좀 표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금리 인상이 된다면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이 예적금 이자도 같이 상승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정기 예금에 좀 자금이 몰리고 있는 추세다 이런 뉴스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산 포트폴리오의 정상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불과 2020년에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을 때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네네.
많은 분들이 예적금의 만기, 보통 이제 우리도 한 2, 3천만 원짜리 적금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10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 모아가시는 분들. 네네. 그분들이 적금 만기라고 해서 딱 봤더니 정말 가족들이 모여서 소고기 한 번 못 먹을 정도의 이자를 준다라는 개념이었죠. 네. 그런 상태에서 소위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자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주식, 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죠. 네. 어차피 이런 부분들을 은행에 넣어놔봤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그러한 유튜버들도 성행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나섰던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수익률은 고사하고 네. 원금이 깨지는 현상을 목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금 은행에 놔두면 원금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없어서 투자했더니 원금이 날아가더라. 네.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안이 생긴 겁니다. 4%대의 예적금, 그다음에 회사채 같은 경우 7, 8%대,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한전채 같은 경우 5% 후반에서 지금 떨어져서 4%다 하더라도 한전채가 4%면 3년 만기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원금이 보장되고 네. 4%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자금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예적금에 들어가는 자금과 소위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자금은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 예적금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 만족 못하는 거고요. 주식시장의 위험성을 만족 못하는 거고,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한번 맛본 분들은 예적금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저성장 기조이고 저금리 기조라고 본다면 4%대 금리 인상, 금리 나쁘지 않죠. 올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 성장률은 1.7%입니다. 근데 4% 이자를 받으면 경제 성장률 대비 2배의 자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면 특히 이 부분은 거액 자산가들에겐 상당히 매력입니다. 그분들은 원금이 깨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데 네. 여기서 경제 성장률보다 2배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자금이 몰리게 되고 그 자금이 역설적으로 주식시장에 안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 자산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산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처럼 최소한의 예적금은 저는 들어야 된다라는 게 지론이고요. 그게 서로 이자가 없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그 원금은 소중하게 쓰일 기회가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목돈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만 목돈이 고스란히 있다 하더라도 돈이 쌓이면 투자처를 찾기는 쉬워요. 네. 돈이 없을 때 투자처를 못 찾는 거지 돈이 있는 상태에서는 투자처를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처를 찾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예적금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식 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또 있던 자금들이 다시금 예적금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소장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최소한의 예적금은 들어야 한다는 게 이제 지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참고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좀 알차게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